기타노 다케시의 6번째 장편 키즈 리턴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나온 지 거의 25년쯤 되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진행한 2022 재팬 무비 페스티벌 4K 감독전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광고 뒷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내돈내산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키즈 리턴이 좋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와서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요.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동진 평론가님은 이 영화에 대해 별점 4개 반을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를 3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비, 기쿠지로의 여름, 자토이치까지. 이 중에서 저는 기쿠지로의 여름이 제일 좋았는데요. 사실 기쿠지로의 여름은 제 인생 영화 중 한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걸작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무조건 사랑스러운 영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영화들은 공인된 걸작들보다 만나기가 힘들기도 한데요. 저에게 기쿠지로의 여름이 바로 그런 소중한 작품인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즈 리턴은 성인이 되기 직전에 불안한 상태에 놓인 청춘들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다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뻔하지 않죠. 지금까지 많이 봐온 스타일대로 영화가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야쿠자가 된 친구 때문에 복싱을 하는 친구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 봉착한다던가, 잘못된 선택을 한 친구와 건전한 선택을 한 친구 간의 미래가 달라진다거나, 혹은 복싱을 하는 친구 덕분에 야쿠자를 선택한 친구가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거나 등등. 키즈 리턴은 이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두 인물은 각자의 길을 선택할 뿐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어진 일에 몰입을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세계를 선택하든 그들은 모두 세계에서 방출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야쿠자 대 복싱의 구도, 영화에 어려있는 비정한 세상의 면면, 평범한 학생 히로시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자본주의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시선, 만담 듀오의 성공 이유,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키즈 리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즈 리턴은 비정한 세상에 갇힌 출구 없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야쿠자의 세계와 복싱의 세계 사이의 대조일 텐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루는 야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에게는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는 자신을 때려눕힌 상대에게 복수를 가하기 위해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상대와 체육관에서 조우하게 되고 마침내 스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링 위에 오른 마사루는 룰을 어기는 방식으로 공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에게 린치를 가해 승리를 하죠. 그 대결 직후 신지와도 진지하게 스파링을 벌이는데요. 복싱에 재능이 있었던 신지의 카운터에 몇 번 다운이 되고는 마사루는 그대로 권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룰을 어기는 방식으로 얻어낸 승리와 룰을 지키면서 겪게 되는 패배를 연달아 경험한 후에 마사루는 야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쿠자는 세상의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마사루는 두 번의 스파링을 통해서 룰을 지키는 세계에서는 본인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 룰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야쿠자의 세계로 입성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예상대로 대단히 비정합니다. 야쿠자 보스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마사루와 신지에게 매너 있게 대하기도 하고요. 술집의 직원인 가즈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부모님은 잘 계시냐고 따뜻하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은 그릇이 크고 의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막상 조직의 성쇠가 달린 상황에 봉착하자 가차없이 비정해집니다. 중간 보스가 살인을 저지른 권총을 가즈오에게 쥐어주며 대신 살인죄로 자수하게 하는데요. 이 장면 직전에도 보스는 가즈오에게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영혼 없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이 비정한 세계에서 걸림돌이 된 마사루는 결국 횡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사루와의 대결로 재능을 발견하게 된 신지는 복싱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복싱 역시 룰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말하자면 신지가 몸담은 세계는 룰이 중요하지 않은 야쿠자의 세계와는 대척점에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지는 복싱의 뜻을 품고 꽤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지가 무너지게 되고 선배였던 이글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되죠.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술을 입에 대더니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는 결국엔 약물에 의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챔피언 벨트에서 멀어지니 신지에게는 더 이상 복싱계에서 원하는 효용성이 사라지게 되고 마사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방출당하죠. 그러니까 키즈 리턴이 묘사하는 96년의 일본은 룰이 없는 세계를 선택한 청년도, 룰이 중요한 세계를 선택한 청년도 그곳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면 결국 일원이 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키즈리터는 마사루와 신지 이외에도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로시가 속한 세계. 그는 매일같이 커피숍을 찾아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사치코에게 마음을 표현하더니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히로시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저울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하는데요. 그 일이 녹록지 않다 보니 택시 운전사로 이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택시일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노동과 착취의 세계였고 결국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과로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히로시가 몸을 담는 세계는 가장 보편적인 세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노동에 따른 월급이 나오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속한 세계겠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세계에서조차 청년은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즈리터는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는가? 영화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야쿠자 보스는 자신들의 권역이 침범당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경계하고 있고요. 체육관의 관장은 챔피온이라는 1등 이외에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회사의 상사는 수익이 적으면 교대 시간에도 일하라고 종용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들이 각자의 세계에서 효용성을 잃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키즈리터는 이 세계를 태동케 한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스가 사망한 뒤 분노에 찬 마사루는 조직의 가장 정점에 있는 노년의 회장들에게 성을 내고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회장들은 내일 골프나 치자며 아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심한 듯한 리액션을 보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지가 점점 복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야시라는 선배의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강한 자는 언제나 강하다라는 개똥 철학을 설파하며 이미 내적으로 패배감에 젖어있던 왕년의 신인왕은 신지에게 안 좋은 것들만 계승하게 되죠. 심지어 관장은 상대의 발을 밟거나 팔꿈치치기를 하라며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학교는 이러한 자본주의와 기성세대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곳으로 묘사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키즈리터는 학교라는 제도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사고만 치고 수업에 뜻이 없어 보이는 마사루와 신지를 학교를 떠나라는 방식으로 응대하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스승이 적응하지 못하는 제자가 이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아니라 오난도를 축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공립대 진학률일 뿐이니 대학 가기를 포기한 히로시가 나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즉 키즈리터는 우리가 야쿠자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정의 논리가 학교, 체육관을 위시한 사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그 결과로 막 세상에 나오려는 청년들이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한 채 여러 비정한 세계들의 장벽들에 둘러싸여 출구 없이 갇혀있는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맞아. 俺たちもう終わっちゃったのかな。バカ野郎まだ始まっちゃいねえよ 마사루가 처음에 복싱 선수를 꿈꾸며 지은 별칭은 다이너마이트 키즈입니다. 나중에 복싱을 접으면서 신지에게 그 이름을 주죠. 그러니까 영화의 끝자락에 각자의 세계에서 팽을 당한 두 인물이 다시 학교 운동장으로 돌아와 자전거를 탄다는 설정은 결국 다이너마이트 키즈가 리턴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사루는 미래를 걱정하는 신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렇다면 키즈 리턴은 이 청춘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일까?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저의 추론을 여러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노 다케시는 한 인터뷰에서 마사루와 신지는 이미 70%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의도에 의거하면 이들의 회생 가능성은 30% 정도로 상당히 적은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챕터 1에서 언급드린 자본주의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현 세계의 비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30%의 가능성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수치는 기타노 다케시 본인의 경험치에 따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키즈 리턴에는 창작자의 분열된 자의식이 반영된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마사루가 그렇고 만다무라는 콤비가 그렇습니다. 거친 야쿠자들이 다케시의 영화들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사루가 다케시의 의식이 어느 정도 어려있는 캐릭터라는 것이 선명해지죠. 또한 아시다시피 기타노 다케시는 사실 영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비트 다케시라는 이름의 일본 유명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담 듀오에게도 다케시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 아마도 다케시 또한 학교라는 제도권의 외부에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어른들의 세계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한 성공을 이룩하게 되었으니 저 청춘들에게 30%의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타노 다케시 본인이 3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예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영화에서 만담 듀오만큼은 결국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케시의 성공과 만담 듀오의 성공 모두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는 한정된 카테고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길 잃은 청춘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엔터테인먼트라는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가? 출구는 오직 하나뿐인 것인가? 그런 지점에서 보면 키즈 리턴은 비감에 젖은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키즈 리턴은 물론 90년대 중반에 막 성인이 된 일본의 청춘들을 다루는 이야기지만 25년이 지난 후 바다 건너 대한민국의 청춘들에게 적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테디셀러가 될 자격이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에게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대단한 걸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훌륭한 역작임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다케시 영화에서 느껴지는 알싸한 뒷맛과 인물이 떠난 공관을 잠시 비춰주는 정적인 면면들이 일품이기도 했고요. 키즈 리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지금까지 키즈 리턴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生きていたのか。今度は俺が貴様の化けの皮全部剥がしてやろう。楽しみにしてろ。정면돌